사이에 홍콩에 계시면서 또 한국은 또 핀테크가 엄청 핫해졌습니다. 기존 금융권이랑 규제 면에서도 좀 뭐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개선을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핀테크와 기존 금융권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진짜 개인적인 개인적인 네. 뇌피셜인데 다 카카오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독점인가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제 독점력을 뺏기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스가 원하는 것도 카카오예요. KB도 원하는 건 카카오예요. 그러니까 채널을 갖고 싶은 건 거죠. 원래는 금융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채널은 은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예를 들면 P2P 대출 좀 별로 망가졌지만 P2P도 있고 뭐 다양한 펀딩 수단들이 생겼고 그다음에 창업을 해도 옛날에는 은행에서만 대출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직접 VC들한테 직접 네. 받아서 하고 이러니까 이제 은행의 역할은 점점 축소가 되고 있고 근데 그렇게 되는 파워를 갖는 게 결국은 회원수 내지는 커뮤니티의 파워가 네. 되고 고객수인 거죠. 고객수.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을 잡을 수 있는 그 어떤 허브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금융기관인 건데 제일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건 당연히 은행밖에 못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나라 돈을 받아서 찍은 돈을 주는 거잖아요. 네, 정책 네. 자금들은. 네, 네. 그거는 은행밖에 못하기 때문에 못하지만 나머지 손익들에 있어서는 뭐 금융상품 팔고 사고 정보를 주고받고 이러는 데 있어서는 KB만 해도 제가 알기로 핸드폰도 팔아요. 아, KB가 핸드폰 있어요. 예. KB 핸드폰 있어요. 그 칩도 있어요. 끼면은 그 칩 안에 아예 KB 앱들이 다 깔려 있는. 근데 아무도 모르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대단한 혁신적인 걸 많이 하고 오래됐어요. 전화기 판지는. 오래됐어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고. 시장의 인식이 또 다르죠. 네, 다르니까. 그리고 서비스가 예를 들면 KT가 파는 거랑 은행이 파는 거랑 좀 다른 거고. 네. 물론 연결은 돼 있어요. 알뜰폰처럼. 근데 네. 그 요금도 싼데도 저도 안 해요. 느낌상 뭐 왠지 KT나 SKT 써야 될 것 같은 그렇죠. 이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 패턴이 이미 정해져 있을 때 좀 그게 쉽게 바뀌기가 쉽지가 그쵸. 않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인식이 그죠? 인식.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근데 이제 KB가 정말로 이제 카카오나 이런 데처럼 예를 들어서 카카오 전화기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쓸 것 같은데요. 그쵸. 네, 그런 거죠. 그러게 결국은 얼마만 더 편리해질 수 있는지를 줘야 되는데 은행 걸 써면 편리하지가 않은 거죠. 자기 것들 위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핀테크 업체의 수익 모델하고 은행권의 수익 모델이 과연 어디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라고 보면은 결국은 회원수에서 바뀔 거고 그러려면은 결국은 이게 금융업이다 금융업이 아니다 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핀테크 업체들은 문제는 수익을 핀텍에서 뽑아야 되는데 핀테크라 하면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오고 있는 수익이 요만큼 있으면 그 수익에서 핀테크 걸 빼와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 파이가 그렇게 안 커요. 그리고 너무 로버스트하게 딱 고정돼 있거든요. 쉽게 빼오기 어려운 거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핀테크 업체들 중에 그래서 수익 나는 업체는 제가 알기로도 별로 몇 군데 안 되죠. 없고 쉽지 않죠. 하다못해 결국은 핀테크 중에 제일 잘했다는 뭐 카카오나 토스도 결국은 라이센스 받았잖아요. 기존 제도권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핀테크라고 얘기하기 좀 이미 좀 애매하잖아요. 핀테크로 시작했지만 제도권이 된 거죠. 네, 전통적으로 금융은 진짜 라이센스 비즈니스라는 말을 많이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핀테크가 그렇게 활발해도 결국에는 라이센스 비즈니스인가요? 그렇게 됐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브랜드를 얘기해도 되겠죠. 뭐 네. 뱅크샐러드 같은 경우도 수익 모델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결국은 빨리 저 토스처럼 빨리 라이센스를 땄었어야죠. 카카오도 보면은 카카오 증권도 땄죠. 결국에는 라이센스를 있죠. 받아버렸죠. 뭐 손해보험 있죠. 사버렸죠. 이거 뭐 라이센스를 결국엔 땄다. 땄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큰 은행을 사지는 않지만 라이센스는 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융업에 있어서는 결국은 라이센스 비즈니스일 수밖에 없다. 궁극에는. 그러니까 아예 라이센스 비즈니스 안 하려고 하면 어나더 모델로 가는 거고. 네. 토스 같은 경우 톡이 생겼어요. 주식을 샀으면 그 주식의 공유 방, 그래서 방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 안에 자기네 회원들끼리 해서 계속 늘어나요. 예를 들어 은행 고객과 증권 고객이 다 늘어났다면 결국은 그 톡은 하나를 쓰게 만들 거고 그럼 그 톡을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제 지금은 정보에 따라서 모이지만 삼성전자 주주 모임방 뭐 이런 방들 그렇겠죠. 카톡방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있는데 그 카톡방 같은 거를 토스방이 생긴 거죠. 그 안에서 챗을 이미 하고 있고 카카오처럼 똑같이 채팅. 카카오에 있는 채팅방, 그 뭐 네이버에
네이버 증권에 있던 네. 채팅방 그거를 또 일부 토스가 가져가는. 토스방이 생긴 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그거 싸움이 벌써 시작이 된 거고, 그러면 이제 토스는 그런 게 쭉 다 됐다고 치면은 마지막에 니네들끼리 할 때도 카카오 안 써도 돼, 그냥 해도 돼.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그냥 또 인스타 주고받고 뭐 할 수도 있지. 페이스북 메신저 주고받듯이 그냥 네. 주고받으면은 이로 넘어오는 네. 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누가 누구 거를 하고 누가 누구 걸 안 하고 하는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엔 그래서 아마 KB은행도 제가 얘기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느꼈으니까 신한 KB 다 느끼고 있을 거고, 그럼 나도 톡 만들어야지. 다들 톡을 만들 수도 있겠네.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네. 그동안에 또 경력을 보시면 한 27년 정도 이 금융업계에 계셨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꿈, 하고 싶은 거 이런 게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냥 저는 기관에서만 27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개인 주식 투자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 좀 궁금했어요. 기관에서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 개인 투자를 뭐 물론 규제 때문에 못 하기도 하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신고도 하고 뭐 이렇게 차명으로도 하고 뭐 기타 하시는 분들은 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부동산 투자는 당연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프론트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그냥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제 성격상. 그냥 깔끔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서 거의 안 했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제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은 일단 금융사 사장님이 될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일단락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대형 금융기관에서.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세컨 라이프에 뭔가에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이제 나머지 세컨 라이프를 준비를 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은 제 개인 어떤 이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개인의 입장에서 네. 네, 그런 거를 좀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했었던 경험들, 이런 거를 이제 필요한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에게 그냥 도움되는 일을 좀 하고 싶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뭐 핀테크가 될거 어떤 비즈니스 만들어서 같이 할 파트너 계속 찾고 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응원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 새로운 또 인생의 제 2막일까 3막일까 새로운 또 여정을 준비하고 계시는 전무님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전무님과 만약에 이런 금융업이든 스타트업이든 핀테크든 전무님과 뭔가를 함께 해보고 싶다, 또 선물 옵션이나 뭐 이런 금융 전통적인 투자 관련돼서 또 소통을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전무님께 연락을 하면 될까요? 최근에 이제 제가 홀릭스라는 걸 네. 이제 그쪽에서 멘토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만들었는데, 채널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쓰기 편하게 돼 있어서 네. 거기에 제가 이제 선물 옵션 투기 말고 투자하기라는 네. 방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냥 케빈의 여의도 취업 멘토링 뭐 이런 걸 써서 그냥 금융기관, 특히 이제 저처럼 파생상품 세일즈 앤 트레이딩 또는 뭐 금융공학 뭐 아니면은 뭐 펀드 매니저 뭐 이런 거 이제 계속 전 지나면서 봤으니까 제가 그냥 아는 한도로 멘토링을 그냥 그 안에서 해줄 수 있게 모으는 그래 방 2개 정도 만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홀릭스라는 거 찾아서 들어서 찾아보시면은 케빈이라는 게 적은 거고요. 네. 케빈이라는 이제 닉네임을 가지고 계시고 홀릭스라는 앱 들어가서 바로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시면 바로 소통 가능한 채널이 2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선물 옵션 투자하는 것, 그리고 진로, 금융권 진로에 관련된 거. 그래서 관련된 주소는 제가 설명란에 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여담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오늘 장시간의 인터뷰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담의 질문이 엄청 많아요.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뭐 사적인 질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시 20대, 3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런 투자를 하겠다. 어떤 투자가 있을까요? 돌아가면 일단은 저는 살기 좋고 경치 좋은 집이 아니라 집값 오를 집을 사고 사야겠다. 요즘 집값 오른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 주위에 있던 친구들 뭐 이렇게 해서 쭉 다 보면은 결국은 기승전 집을 어디다 처음에 샀냐가 결국 인생이 바뀌나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의 넷 에셋 밸류의 차이를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월급이나 보너스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실제로 쓰잖아요. 많이 벌면 많이 써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축이 잘 안 되거든요. 그에 반해서 부동산 자산 가치는 1억이었던 게 지금 막 예를 들면 지금 한 10억, 20억씩 돼 있으니까 그냥 어차피 내가 살 집 그냥 그런 집에 살고 있었으면 그냥 저절로 늘어났었던 건데 너무 이렇게 막 경치 좋은 산 뭐 이런 거 쫓아다니다가 근데 뭐 지금도 집값 고점이다 뭐 떨어진다 요즘 이러는데 그래도 사야 됩니까? 뭐 그냥 집이 한 채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한 채를 사야 되는 상황이란 거는 저는 주거의 안정은 삶의 퀄리티를 결정한다고 다르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해요. 20, 30대는 근데 그런 생각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근데 뭐 훌륭한 20, 30대들은 다 하시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같은 시대에. 네, 시대에도 어떻게든 땡겨서 어떻게든 사고 막 그러니까요. 적절한 거를 그냥 사는 건 레버리 최대한 땡겨서 한 채일 때 사는 거는 왜냐하면 그렇게 줄여놓으면은 빚 갚느라고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은연중에 또 저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네. 그런 효과들 때문에 이제 저는 자기 집 하나는 자기 집 하나 정도는 근데 이제 두 채, 세 채로 갭 투자하고 이러신 분들은 사회적인 밸류를 애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네.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재테크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이제 이거는 좀 아쉬웠던 투자 방법이었다고 하면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투자 방법이었다고 하면 네. 지금 현재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래도 이거는 투자하길 잘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그냥 뭐 그러니까 돈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가족끼리 잘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와만사선이네요. 네, 가와만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망가지고 나면 아무리 돈이 많이 가지고 불행하죠. 있어도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나중에 후회가 더 없을 것 같다? 굉장히 가정적이신가 봐요. 꼭 그렇진 않지만. 꼭 그렇진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보이지 네. 않는 투자. 네. 그게 왜냐면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특히 아빠들이 그쵸.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아, 문제가 있어요? 아빠들이 좀 아빠들이 노력하셔야 조금 되는군요. 노력을 좀 해야 되는 저도 많이 부족해서 뭐 아내한테 혼나면서 노력을 했지만 충분히 자기가 투자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그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자녀분이 2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녀분한테 추천하는 투자 방법? 저는 그냥 다 해봐라. 진짜요? 네. 예를 들면은 뭐 그냥 대학 갈 때 돈 얼마 주고 이거 그냥 주식 계좌 써서 주식해봐. 어. 너 무슨 과니까 예를 들어 바이오다. 그럼 바이오 주식들 중에서 찾아가서 글로벌리 사고 싶은 거 사봐. 오히려 투자를 다양하게 경험을 많이 해보라고 그런 권하실 거죠. 거예요. 코인도 해봐라. 그래서 소액으로 무조건 직접적으로 소액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하기 싫다 그러면 계좌 터주고 돈 들어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뭐 좀 사서 그냥 이거 사봐 그러고서 넣어보면 스스로 공부도 하게 학습이 되고. 되니까.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대학교 전공에 맞는 주식들을 찾아서 걔가 좀 핫한 주식이 아니더라도 공부하는 셈 치고. 그런 거를 저는 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ETF, 선물 옵션, 암호화폐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저는 이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은 일단 ETF부터 해야죠. ETF부터. 주식이 아니라 ETF부터. 주식의 모음이 ETF잖아요. 그렇죠. 포트폴리오니까 네. 덜 위험하잖아요. 덜 위험하니까. 네. 그래서 제 덜 위험한 거서부터 조금씩 더 위험한 거로 네. 진도를 쭉 올려나가는 그러면 ETF, 주식, 뭐 선물 옵션, 선물 옵션. 부동산 일단 저는 제외시켰어요. 왜냐하면 저는 리퀴드,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는 자산과 유동성이 없는 자산으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동산은 계속 신경 쓰면서 살고 유동성이 있는 자산은 주식, ETF, 선물 옵션, 뭐 암호화폐 이 정도 되는 거죠. 네. 집을 살 때 네. 집도 이제 어쨌든 중요한 한 축이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대출을 활용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집을 대출 안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없죠. 근데 이제 집을 사는 거는 저는 뭐 대출 풀로 땡겨서 사는 것도 뭐 오케이라고 생각을 해요. 풀로 땡겼다는 거는 자기의 월급, 연봉 뭐 그거에 맞춰져서 얼마 정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만큼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겠죠. 네.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니까. 네. 제가 제일 또 아까 전에 후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홍콩을 딱 갔을 때 다 집을 사라 그랬어요. 그때 샀으면 지금 많이 올랐나요? 많이 올랐죠. 예를 들어서 그때 그렇게 해서 샀으면 그 집 자산이 남아있어요. 어떻게든지 연끌을 해서 사든 뭐 해서 뭐 서울에서 돈을 네. 가져다가 사든 샀으면 네.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네. 샀으면은 인플레만큼은 무조건 따라 올라왔으니까.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뭐 그런 투자나 이런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지만 결국은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내가 살고 있는 한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는. 잘못해서 올라갔을 때 내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주거의 안정을 피하는 차원에서 한다. 그리고 네. 대출은 갚을 수 있는 수준 계산해서 그거에 맞춰서 해놓으면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학을 전공을 하셨으니까 혹시 제가 이제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컨텐츠 만들고 했던 것들 중에서 되게 루디게 오류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굉장히 유명한 수학 과학자들, 특히 아이작 뉴턴 뭐 이런 분들은 네. 그 주식 시장에서
주식시장이라고 해야 되지, 투자시장에서 성공을 못한 케이스가 되게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왜 그럴까요? 과거여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 그분들은 진짜 천재잖아요. 그쵸. 진짜 보통 천재잖아요. 천재가 네, 아니죠. 보통 천재가 네.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처럼 천재가 아니니까 오히려 대중을 더 이해 못했을 수도 그런 있겠네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그치. 네, 자기 네. 생식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돈을 못 벌었다고 생각해요. 조금 아까 두 번째 질문 하시려고 네. 그러는데 좋아하는 뭐 투자자? 특별히 좋아하는 투자자가 네, 있으신지. 그러니까 그분이 그 할아버지죠. 사이먼. 사이먼 할아버지. 사이먼 할아버지, 사이먼 르네상스 할아버지. 네. 이분 수학 박사신 네, 분이신 거잖아요. 네. 책도 내셨죠. 책도 내셨고 뭐 그때 옛날에는 대중만이 움직이는 그런 시대였던 거에 반해서 지금은 이제는 데이터량들이 쌓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뭔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인공지능까지 나타나서 이제 막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어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저는 아닌 것 같고 미래를 봐야겠죠. 미래에 이제 네.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젊은 친구들 중에도 제가 알기로는 조용히 앉아서 코인이나 이런 걸로 진짜 몇 천억씩 번 20대, 30대 애들도 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코딩해서. 코딩해서 뭘 만들어가지고. 네,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젊은 층 부자들도 보시고 사실 네. 기관 다니시면서 좀 대형 부자들 뭔가 이렇게 네. 기관 아니고서도 일반인들 중에서 부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의 뭐 공통된 특징이 있을까요? 리스크 리워드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느낌으로 아시는 것도 있고 숫자로 아시는 것도 있고.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공통점 중에 또 하나는 자기 확신이 너무나도 확실하세요. 리스크 리워드 잘 알고 그리고 베팅할 때는 딱 베팅할 수 있으시더라고요. 그 본인이 잘 파악을 한다는 거죠. 어떤 보상이 될 건지 이게 얼마나 위험할 건지 리스크 리워드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사람을 보는 것도 리스크 리워드가 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금융기관에 있었던 분들은 자기가 잘 알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닌 분들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리스크 리워드를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믿었을 때, 안 믿었을 때, 저 사람을 따라갔을 때, 아니었을 때를 판단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추천하는 책이나 뭐 저희 유튜브 중에서도 좀 자주 보시는 거, 뭐 저희 일반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채널이 있다면 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약간 제가 보는 유튜버는 일반인 투자가에게는 그렇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요즘 보는 유튜버는 그 월가아재라는 친구랑 네, 뉴욕 그다음에 주민. 뉴욕 주민 두 월가아재. 명인데 월가아재나 뉴욕 주민 같은 경우는 약간은 프로페셔널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중적인가요? 그 컨텐츠가? 약간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유사한가?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 홍콩이나 이런 시장이 바뀐 게 있나라는 거를 체크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아닌 거는 그렇죠. 직접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자들한테 그 얘기를 한번 이제 필터링해서 전문가한테 네. 필터링해서 듣는 네. 게 정보의 귀함으로 이제 들어오는 나타나는 거죠. 거죠. 네. 저희 보미TV는 특히 왕초보분들 그리고 초보 투자자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한 펀더멘털한 기본적인 컨텐츠들이 많은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까요?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와서 보면은 ETF 해라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되고 되네요.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크 ETF 유행했잖아요. 네, 작년에. S 아크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숏 아크예요. 그걸 또 다르게 매도하는 만들어. 아크로 돼 있는 펀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가 산 포트폴리오를 다 공매도 쳐서 매도 포지션 만들어서 이거랑 반대로 되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좋은 ETF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뭐 그런. 네. 그리고 ETF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 요즘 뭐 로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비슷비슷하잖아요, 다. 그러면 네. 예를 들면 저도 그 부분은 아직 본 적이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하나씩 뽑아서 네. 어떤 차이가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으면 인터뷰도 같이 하고 그 회사 네, 가서 인터뷰도 맞아요. 하고 그래서 지금은 다 주식 종목 뭐 사라 네, 이걸로 뭐 그런 식이니까. 그리고 이제 좀 유명한 친구들은 다 이제 무서우니까 큰 주식들 뭐 사라로 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리딩방은 이제 센 주식들로 네, 가고 있고 이렇게 그쵸. 양분화돼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이 가장 예적금 말고 투자 시장에서 적합한 거는 ETF인데 ETF를 좀 자세히 네. 설명해 주는 데가 없어서 앞으로는 좀 그런 컨텐츠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혹시 못다한 얘기가 있으실까요? 아까 중간중간 했는데 네. 금융시장에서는 길게 보면
공짜 점심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저도 이제 아비트러지 뭐 차익거래 이런 네. 것만 좋아해서 절대 안 깨져야 되니까 차익거리가 거의 공짜 점심 아닌가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어. 근데 지나서 보니까 공짜 전심은 아니었어요. 뭔가 조그만 돈을 내긴 낸 거예요. 그걸 비용을 내가 냈어요. 비용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 거예요. 수수료도 뭔가 있었는데 네, 뭔가가 있어서 그러니까 수수료라기보다는 리스크죠. 리스크 네, 아비트러지라는 거는 리스크를 없애면서 나는 수익만 계속 먹겠다. 먹겠다는데 여기서 내가 체크를 하던 그 리스크 안에 내가 몰랐던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비트러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코자의 아비트러지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보기에는 아비트러지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진짜 아비트러지는 아닌 거죠. 진짜 차익거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내가 차익거래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나가고 거예요. 있는 거. 리스크를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리스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임 사태가 터진다라는 걸 그냥 단적인 예를 들면 원금 보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6%예요. 그럼 은행에 예금을 하면 1% 주는데 6%면 6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금이 보장된다면 은행이 저 6%짜리를 팔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머릿속에 있는 확실하게 그걸 가지고 계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뭐 1%, 2%다, 1%다라고 하면 한 2, 3%까지는 합리적인 선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넘어갔다. 의심해야겠네. 폰지 사기가 아닌지 폰지 사기. 아닌지 뭐 사기꾼이 아닌지 네. 아니면 뭐 이상한 다른 게 있지 않은지를 이제 맞아. 한 번만 고민해 보면 그런 사기 안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장이다라는 거는 이 세상에 없으니까. 오히려 수익률이 높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수익이 높다고 하면 한 번 더 체크해봐라 이런 게 지금 필요한 그런 자세인 거죠. 거네요. 예.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강승희 전무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편집 잘해서 여러분께 또 필요한 컨텐츠들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적이고 지적이고 행복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